비가 쏟아지는 사형장에서 나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다. 30발자국 앞에 총을 든 5명의 군인이 일렬로 서 있었고 빗물이 총구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28 함경북도 청진 출신 보위부 요원이었다. 체제를 배신한 죄로 이 자리에 섰지만 진짜 배신은 내가 한 게 아니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등을 적셨고 젖은 죄수복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나무 기둥에 묶인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고 피가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다. 30발자국 앞에 5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군복도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휘관이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감방 안에 있었다. 청진 보위부 지하 감옥은 습기로 가득했고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철창 너머로 간수가 다가왔고 열쇠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간수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철창을 붙잡고 나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동정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회색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고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거세졌다. 트럭 뒤편에 나 혼자 앉아 있었고 양쪽에 2명의 경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차가운 철판 위에 손이 묶인 채 앉아 있었고 몸이 덜컹거릴 때마다 손목의 밧줄이 더 조였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보였고 내가 순찰하던 그 길이었다. 1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거리를 지키던 사람이었다.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폭우가 되어 있었다. 흙바닥이 질척거렸고 군인들이 나를 끌고 가는 동안 발이 지늘게 빠졌다. 나무 기둥 앞에 세워졌고 등 뒤로 차가운 나무 촉감이 느껴졌다. 밧줄이 허리와 가슴을 감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손목도 다시 묶였고 밧줄이 젖어서 더 팽팽하게 조여졌다. 지휘관이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고 빗소리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반역죄, 국가기밀 유출, 사형 집행이라는 단어만 귓가에 맴돌았다. 총을 든 5명의 군인이 일렬로 섰고 그들도 빗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가장 왼쪽에 선 군인은 20살도 안 되어 보였고 총을 든 손이 떨렸다. 가운데 군인은 나이가 더 많아 보였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휘관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고 이번엔 천천히 내렸다. 장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고 5개의 총구가 모두 내 가슴을 향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감을 수가 없었고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고 숨이 막혔다. 그때 밧줄이 약간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빗물에 젖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지휘관이 최종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뒤편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지휘관이 고개를 돌렸다. 청진 보위부 부부장이 비를 맞으며 달려왔고 숨을 헐떡이며 무언가를 외쳤다. 지휘관이 손을 내렸고 군인들이 총구를 낮췄다.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무릎이 꺾이면서 밧줄에 몸이 매달렸다. 부부장과 지휘관이 빗속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2사람 모두 나를 바라보았다. 청진 보위부 건물은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회색 콘크리트 5층 건물이었다. 정문 양쪽에 경비병이 서 있었고 들어가려면 신분증과 출입증을 모두 제시해야 했다. 나는 3층 대남 정보과에 배치되어 있었고
주로 밀수와 월경 감시 업무를 맡았다. 사무실은 좁았고 6개의 책상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는 늘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보이부 요원이 된 건 5년 전이었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성분과 출신이 좋아서 선발되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다. 가족 배경 덕분에 나는 어려움 없이 보위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처음엔 자랑스러웠다. 체제를 지키는 일이 숭고하다고 믿었고 인민을 배신하는 자들을 잡아내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조금씩 무너졌고 내가 하는 일이 정의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순찰은 주로 밤에 나갔다. 청진 시내 주요 지점을 돌면서 수상한 사람들을 검문했고 특히 두만강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주시했다. 동료 3명과 함께 움직였고 우리는 모두 권총을 휴대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얼어붙었고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었다. 대부분은 단순한 주민들이었지만 가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잡혔다. 밀수업자, 탈북 브로커, 불법 외화 거래상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신문실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고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11월 중순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중국과의 밀무역이 급증하고 있으니 국경 지역 감시를 강화하라는 명령이었고 특히 브로커 색출에 집중하라고 했다. 과장이 회의실에 우리를 모았고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다. 두만강 인근 3개 마을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곳에 브로커 조직이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우리 팀이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일주일 안에 성과를 내야 했다. 과장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실패하면 우리도 문책받을 거라는 압박이 느껴졌다. 나흘 동안 국경 마을을 돌아다녔고 주민들을 신문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보였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가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가끔 물건을 받는다고 했다. 더 캐묻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고 말을 멈췄다. 밖으로 나온 뒤 그녀를 미행하기로 했고 이틀 동안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사흘째 밤 그녀가 강가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따라 걸었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강변 작은 오두막에 불빛이 보였고 그녀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고 5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중년 남자가 돈 뭉치를 세고 있었고 여자 둘이 작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브로커 조직이 분명했고 당장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고 10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고 한 여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탈북을 준비하는 가족이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무전기를 꺼내 들었지만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떨렸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신고하면 저 사람들은 모두 잡혀갈 것이고 아이도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문책받을 것이고 나도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다. 3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손에 땀이 가득 찼다. 결국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었고 그 자리를 떠났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내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보위부 요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였고 들키면 나도 끝이었다. 사흘 뒤 보위부로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오전 8시까지 본부 5층으로 오라는 내용이었고 부부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씻었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제복을 입으면서 손이 떨렸고 단추를 채우는데 평소보다 2배 시간이 걸렸다. 본부 건물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1층 경비병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고 복도는 조용했다. 부부장 사무실 앞에 2명의 경비병이 서 있었고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평소엔 없던 경비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부부장 앞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다. 나를 미행했던 그 식당 여자였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부장이 나를 보더니 의자를 가리켰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부부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 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브로커 조직을 체포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다. 사흘 전 그 오두막을 급습했고 8명을 모두 잡아들였다고 했다. 그 중에는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부부장이 서류를 넘기면서 계속 말했고 그 조직을 1달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감시 중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누군가 조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그날 밤 현장 근처에 보이부 요원 1명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왔고 추적 끝에 나를 특정했다는 것이었다. 옆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신문을 당한 흔적이 분명했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서 미안함과 원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부부장이 물었는데 그날 밤 현장에 있었느냐는 질문이었다. 부인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구멍이 막혔다. 침을 삼켰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찰 중이었다고 대답했고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부부장의 표정이 굳었고 그는 책상을 손으로 쳤다. 뒤편 문이 열리면서 2명의 조사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검은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신문 전문가들이었다. 내 팔을 잡아 일으켰고 저항할 힘이 없었다. 복도로 끌려나가면서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좁고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신문실 문이 열렸고 안에는 철제 의자와 녹슨 책상만 있었다. 의자에 앉혀졌고 손목과 발목이 묶였다. 천장의 전구가 얼굴을 직접 비췄고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다. 조사관 1명이 내 앞에 섰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신문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브로커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돈을 받았는지 물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계속 나왔다. 내 휴대전화 기록, 그날 밤 이동 경로, 무전기 미사용 기록까지 모두 파악되어 있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고 결국 그날 밤 일을 자백했다. 브로커 조직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그 순간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 조사관이 밖으로 나갔고 혼자 어둠 속에 남겨졌다. 손목에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지하 감방은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콘크리트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고 앉아있으면 냉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모퉁이에 양동이 하나가 있었고 화장실로 사용해야 했다. 악취가 진동했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루 2번 밥이 들어왔고 옥수수 죽과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5kg 빠졌고 얼굴이 푹 꺼졌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내 발을 스쳤다. 처음엔 비명을 질렀지만 며칠 지나자 반응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더 무서웠는데 다른 감방에서 울부짖는 소리, 매질 소리, 비명 소리가 밤새 계속되었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들렸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벽에 기대 눈을 감으면 그날 밤 오두막에 아이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도 어딘가 이런 곳에 갇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한 달이 지나면서 신문 횟수가 줄었다. 처음 2주 동안은 거의 매일 끌려갔지만 나중엔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었다.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였고 이제 판결만 남은 상태였다.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새 죄수복을 던져주었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라고 했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반역죄로 기소되면 사형이 거의 확실했고 변호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었는데 남은 날이 손가락 7개였다.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법정에 끌려갔을 때 방청객은 1명도 없었고 판사와 검사 그리고 2명의 보위부 요원만 있었다. 판사가 기소장을 읽었고 국가 반역죄, 직무유기죄, 적대 세력 방조죄가 나열되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고 내가 할 말은 거의 없었다. 변호인이 배정되긴 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고 일어서서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앉았고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사형 선고였고 집행일은 3주 후로 정해졌다. 감방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벽에 기대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는데 어깨가 떨렸고 숨이 막혔다. 28해를 살았고 이제 끝이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내 죽음을 알게 되면 그들도 처벌받을 것이었다. 보위부 요원의 딸이 반역자가 되었다는 오명은 3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고 가족 모두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었다.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가 너무 컸고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게 무감각해졌다. 밥을 먹을 때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아침이 오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벽에 새겨진 낙서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전 죄수들이 남긴 글자들이었다. 누군가는 가족 이름을 새겼고 누군가는 날짜만 적어놨다. 손톱으로 벽을 긁어내 이름도 새겼고 옆에 날짜를 적었다. 2025년 2월 28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다. 글자를 쓰면서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집행일 전날 밤 간수가 특별 식사를 가져왔다. 쌀밥과 돼지고기, 김치가 한 그릇 가득 담겨 있었고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손이 떨려 수저를 들 수 없었다. 밥그릇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밥알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씹으면서 눈물이 흘렸다. 삼키기가 힘들었고 목구멍에서 뭔가 막혔다. 절반도 먹지 못하고 그릇을 밀어냈고 벽에 기대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봤다. 별 하나 없는 검은 하늘이었고 새벽이 오는 게 두려웠다. 새벽 5시에 간수가 왔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온몸이 굳어 있었다. 회색 죄수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손이 떨려 단추를 채울 수 없었다. 간수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켰고 복도로 끌고 나갔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고 벽을 짚으며 걸어야 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밖에 공기가 느껴졌는데 차갑고 습했다. 1층 현관에 도착했을 때 빗소리가 들렸고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트럭에 실려 사형장으로 향했다. 군용 트럭 뒤편에 혼자 앉았고 양옆에 경비병 2명이 총을 들고 섰다. 비가 트럭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차체가 흔들렸다. 창밖으로 청진 시내가 보였고 아직 어두워서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고 내가 순찰하던 골목, 자주 가던 식당, 동료들과 앉아있던 공원 벤치가 보였다. 모든 게 마지막이었고 가슴이 메어졌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너무 팽팽해서 손가락이 저렸고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형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고 30분을 달려서 도착했다. 트럭이 멈췄을 때 비는 더 거세져 있었고 천둥이 귀를 찢었다. 경비병들이 나를 끌고 내렸고 흙바닥에 발을 디디자 신발이 지늘게 빠졌다. 앞에 나무 기둥이 보였고 검게 칠해진 기둥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다. 그곳까지 끌려가면서 다리가 풀렸고 쓰러질 것 같았다. 경비병이 나를 기둥 앞에 세웠고 등 뒤로 차가운 나무가 닿았다. 밧줄이 허리를 감았고 가슴을 압박했다. 숨쉬기가 힘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휘관이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5명의 군인이 30발자국 앞에 섰고 총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얼굴도 빗물로 범벅이었고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지휘관이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밧줄이 조금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빗물에 젖어 늘어나고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솟구쳤고 온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었다.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졌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흘렀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비틀었다. 그때 뒤편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지휘관이 고개를 돌렸다. 청진 보위부 부부장이 비를 맞으며 달려왔고 숨을 헐떡이며 뭔가를 외쳤다. 지휘관이 손을 내렸고 군인들이 총구를 낮췄다. 2 사람이 빗속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몸짓이 격해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밧줄을 더 비틀었고 한쪽 손목이 거의 빠져나왔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온 정신을 밧줄에 집중했다. 부부장과 지휘관이 여전히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경비병들도 그쪽을 보고 있었다. 마침내 한쪽 손이 빠져나왔다. 밧줄에서 손을 빼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았다. 다른 손도 재빨리 풀었고 이제 허리와 가슴을 묶은 밧줄만 남았다. 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겼고 젖은 밧줄이 조금씩 풀렸다. 부부장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고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을 벌려 뭔가 외쳤다. 그 순간 밧줄을 끊고 달렸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총성이 울렸다.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숲이 보였고 나무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나뭇가지가 몸을 핥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고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달렸고 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핥히고 지나갔다. 죄수복이 찢어졌고 차가운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췄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무를 짚으며 달렸는데 손목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 나무 껍질에 묻었다. 숨소리가 너무 커서 내 위치를 들킬 것 같았고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고 멈추면 죽는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10분쯤 달렸을 때 앞에 작은 개울이 나타났다. 폭이 3미터쯤 되었고 물이 불어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주저없이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물속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넘어지면서 물을 들이켰다. 기침을 하며 일어났고 반대편 둑을 붙잡고 기어올랐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고 죄수복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손전등 불빛이 개울 건너편에서 흔들렸고 경비병들이 강둑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도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없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숲이 더 깊어졌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먹구름 때문에 여전히 어두웠다. 나무들이 빽빽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몇 번이나 나무에 부딪혔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눈으로 들어와 시야를 가렸다. 손등으로 피를 닦았지만 계속 흘렀고 포기했다. 경사진 언덕을 내려가면서 미끄러졌고 굴러떨어지며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바위에 어깨를 부딪혔고 뼈가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다. 비명을 참았고 이를 악물며 일어났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추적견을 풀었다는 의미였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대로는 곧 따라잡힐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봤고 큰 바위 틈이 보였다. 바위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고 좁은 공간에 웅크려 숨었다. 숨소리를 죽이려 입을 막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경비병들이 가까이 지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고 독일 셰퍼드 2마리가 바위 주변을 맴돌았다. 한 마리가 바위 틈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개가 짖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훈련병이 개를 끌고 가려 했지만 개는 계속 짖으며 바위를 긁었다.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췄고 불빛이 바위 틈으로 들어왔다. 눈을 감았고 숨을 완전히 멈췄다. 경비병이 바위에 다가왔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다른 경비병이 먼 곳에서 소리쳤는데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외침이었다. 바위 앞에 경비병이 주저하다가 개를 끌고 그쪽으로 달려갔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몇 분 동안 그대로 있었고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에 경련이 일었고 추위와 공포로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바위 틈에서 기어나왔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반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시간을 더 걸었고 숲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앞에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낮 시간대라 사람들이 보일 것 같았고 죄수복 차림으로는 절대 갈 수 없었다. 숲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는데 옷이 필요했고 음식도 필요했다. 손목 상처에서 여전히 피가 흘렀고 감염될 위험이 있었다. 마을 외곽에 빨랫줄이 보였고 옷 몇 벌이 빗속에 걸려 있었다. 위험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어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무 뒤에 숨어 웅크리고 앉았고 온몸이 떨렸다. 비는 계속 내렸고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식이 흐려졌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눈을 떴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움직이려니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다.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배에서 소리가 났고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제 아침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지러웠고 일어서려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무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빨랫줄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집 뒤편이라 사람이 없었고 마당은 조용했다. 빨랫줄에 여자 옷 몇 벌이 걸려 있었고 아직 젖어 있었다. 검은색 바지와 남색 잠바를 집어들었고 빨리 입으려 했다. 그때 집 안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황급히 옷을 들고 숲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고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여자가 마당으로 나와 빨랫줄을 확인했고 옷이 없어진 걸 알아챘다.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둠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혀를 차며 집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죄수복을 벗고 훔친 옷으로 갈아입었다. 바지는 조금 컸지만 입을만 했고 잠바는 딱 맞았다. 죄수복은 돌 밑에 숨겼고 흙으로 덮어놨다. 이제 겉모습은 평범한 주민처럼 보였지만 손목 상처와 얼굴 멍은 숨길 수 없었다. 잠바 소매를 길게 내려 손목을 가렸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을로 들어가는 건 위험했지만 음식과 방향을 알아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두만강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했고 이 근처 지리를 전혀 몰랐다. 마을 외곽 작은 가게가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가게 옆 골목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청진에서 탈옥수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보이부 요원 출신이라는 말도 나왔고 잡히면 상금을 준다는 소문도 들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이 마을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두만강 방향을 물어야 했지만 직접 물으면 의심받을 게 뻔했다. 가게 뒤편 쓰레기통을 뒤졌고 버려진 빵 몇 조각을 찾았다. 곰팡이가 조금 핀 빵이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한 입에 넣고 씹었다. 가게에서 나온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골목 쪽으로 왔다. 쓰레기통 뒤에 웅크려 숨었고 숨소리를 죽였다. 남자가 골목에서 소변을 받고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두만강 쪽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는 내용이었다. 탈옥수를 잡으려고 검문소마다 병력을 배치했다고 했고 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두만강이 동쪽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남자가 담배를 버리고 가게로 돌아갔고 나는 골목에서 빠져나와 반대편 숲으로 향했다. 밤새 동쪽으로 걸었다. 별이 보이지 않아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지만 마을 불빛을 등지고 계속 걸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가파른 경사에 숨이 찼다. 손목 상처가 악화되어 욱신거렸고 열이 나는 것 같았다. 이마를 짚어봤는데 뜨거웠고 감염이 시작된 게 분명했다. 약이 필요했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작은 동굴을 발견했고 안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다. 동굴은 좁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바닥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낙엽을 긁어 모아 몸을 덮었고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고 귓가에서 개 짖는 소리와 총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이틀을 걸어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고 열이 계속 올라 정신이 혼미했다. 손목 상처는 골마서 고름이 나왔고 악취가 났다.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 몇 번이나 넘어졌다. 마을 외곽 폐가에 숨어들었고 무너진 벽 뒤에 쓰러졌다.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고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의식이 끊어졌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나무로 된 낡은 천장이었고 틈 사이로 빛이 새어들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고 신음이 새어나왔다.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렸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가 물컵을 내밀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쏟았고
여자가 내 머리를 받쳐주며 물을 먹였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생기가 조금 돌았다. 여자가 물었는데 이름이 뭐냐는 질문이었다. 대답하려다 멈췄고 진짜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순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이 마을에서 혼자 사는 과부였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고 자식들은 모두 평양으로 떠났다고 했다. 폐가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었고 이틀 동안 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손목 상처를 치료해줬다고 하며 붕대를 보여줬고 약초를 발라뒀다고 했다.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다. 여자가 내 손을 잡아줬고 그 따뜻함에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는데 이 여자가 나를 신고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하루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자가 죽을 끓여다 줬다. 옥수수죽에 감자가 조금 들어 있었고 따뜻했다.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힘을 회복했고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여자에게 물었는데 두만강이 어디냐는 질문이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고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탈북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부인할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은 여기서 2km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건널 수 없다고 했다.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쥐 한 마리도 못 건넌다는 것이었고 특히 요즘은 더 심하다고 했다. 여자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일주일 전에도 탈북을 시도한 가족이 있었다고 했다. 4명이었고 밤에 강을 건너려다 순찰대에 발각되어 모두 총에 맞았다는 것이었다. 시체를 강변에 사흘 동안 전시했고 주민들에게 보라고 강제로 데려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여자가 내 손을 잡았고 그래도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소 중국 돈 5천 위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절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여자가 일어나더니 방 구석 장롱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고 뚜껑을 열었다. 돈이 조금 들어 있었고 중국 위안화였다. 여자가 돈을 세었는데 3천 위안 정도 되었다.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말했고 자식들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필요 없다고 했다. 나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내밀었고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손을 저었다. 여자가 강제로 내 손에 돈을 쥐어줬고 살아서 자유를 찾으라고 말했다. 눈물이 쏟아졌고 여자를 끌어안았다. 여자도 울었고 두 사람이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타올랐다. 여자가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다음 날 밤에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마을 외곽 폐공장이었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저녁 9시에 도착했고 공장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녹슨 기계들이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 여자와 함께 안쪽으로 들어갔고 작은 사무실 같은 방에 불빛이 보였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을 때 담배 연기가 얼굴을 때렸고 기침이 나왔다. 브로커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고 불편한 시선이었다. 앉으라고 손짓했고 낡은 의자에 앉았다. 남자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물었는데 돈은 얼마나 있냐는 질문이었다. 3천 위안이라고 대답했고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고 최소 5천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가 끼어들었는데 이 아이 사정이 급하다고 설명했다. 남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건을 제시했고 중국에 도착해서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
어떤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불안감이 밀려왔다. 다른 선택이 없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돈을 세었고 3천 위안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밤 11시에 여기서 만나라고 했고 늦으면 기다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같이 건너는 사람이 더 있냐고 물었고 남자는 4명 더 있다고 대답했다. 모두 여자들이고 나이는 20에서 30 사이라고 했다. 강을 건너는 시간은 새벽 2시쯤이고 물이 얕은 지점을 안다고 설명했다. 순찰 때 교대 시간을 노릴 거라고 했고 10분 안에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리내면 안 되고 물에 빠져도 건져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냉정한 목소리였고 이 남자에게 우리는 그저 돈일 뿐이라는 게 느껴졌다. 공장을 나와 여자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음식을 준비해줬고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고 눈물을 참으며 먹었다. 여자가 내 등을 쓰다듬어줬고 잘 될 거라고 위로했다. 식사 후 여자가 옷 몇 벌을 챙겨줬는데 두꺼운 잠바와 바지, 속옷까지 있었다. 작은 배낭도 주었고 안에 빵 몇 개와 물병을 넣어줬다. 중국 돈 500위안을 더 쥐어줬고 급할 때 쓰라고 했다.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했지만 여자는 괜찮다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보였고 아마 자기 딸을 보내는 심정일 거라고 생각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북한을 떠나는 것이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부모님 생각이 났고 내가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궁금했다. 아니면 아직 도망 중이라고 알고 있을까? 어느 쪽이든 그들은 고통받을 것이었다. 내 때문에 가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고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고 돌아가면 죽음뿐이었다. 살아남아야 했고 살아서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몇 시간 후 여자가 깨웠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다. 밤 10시에 폐공장에 도착했다. 여자가 문 앞까지 배웅해줬고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살아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을 남기고 여자는 돌아갔고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4명의 여자가 와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눴지만 말은 하지 않았고 각자 구석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브로커는 아직 오지 않았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1시가 되자 브로커가 나타났다. 다른 남자 1명이 함께 있었고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줄로 세웠고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까지 1km를 걸어가는데 일렬로 걷고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했다. 순찰대를 만나면 즉시 엎드려서 움직이지 말라고 강조했고 도망가려 하면 총 맞는다고 경고했다. 강을 건널 때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를 거라고 했고 물살이 세니까 손을 꽉 잡으라고 지시했다. 중국 쪽에 도착하면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했고 그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한 여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중국에 가면 어디로 가냐는 질문이었고 브로커는 대답을 회피했다. 일단 건너고 나면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미 돈을 냈고 되돌릴 수 없었다. 브로커가 시계를 보더니 출발하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일렬로 공장을 나섰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손전등 없이 걸어야 했다. 앞 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갔고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30분쯤 걸었을 때 앞에서 손신호가 왔다. 모두 멈추고 엎드렸고 숨소리를 죽였다. 멀리서 순찰차 소리가 들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를 비췄다. 차가 천천히 지나갔고 병사 2명이 창밖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풀숲에 바짝 엎드려 있었고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차가 지나가고 10분을 더 기다렸고 브로커가 일어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시 걷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옆에 있던 여자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가 떨렸다. 강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심장도 따라 빨라졌다. 나무 사이로 강물이 보였고 폭이 생각보다 넓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강변으로 인도했고 물가에 서게 했다. 차가운 바람이 강에서 불어왔고 물냄새가 코를 찔렀다. 브로커가 시계를 다시 확인했고 2시까지 15분 남았다고 말했다. 순찰대 교대 시간이 정확히 2시라고 했고 그 10분 틈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발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모두 신발을 벗어 배낭에 넣었다. 맨발로 차가운 돌 위에 섰고 발바닥이 얼얼했다. 손을 잡으라는 신호가 왔고 5명이 손을 연결했다. 내 왼손을 젊은 여자가 잡았고 오른손을 나이 든 여자가 잡았다. 두 손 모두 차갑고 떨리고 있었고 내 손도 마찬가지였다. 브로커가 시계를 마지막으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첫 발을 물속에 담갔을 때 차가움이 뼈를 파고들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발가락이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다. 천천히 들어갔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자 다리가 굳어지는 것 같았다. 앞에 여자가 비틀거렸고 손을 더 꽉 잡아줬다. 강바닥은 미끄러웠고 돌들이 발바닥을 찔렀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했고 물살이 다리를 밀어냈다. 브로커가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 강 중앙으로 나아갔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가 덜덜 떨렸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고 입술을 깨물었다. 오른쪽에서 손을 잡은 여자가 발을 헛디뎠고 물속으로 넘어질 뻔했다.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고 그녀가 물을 들이켰는지 기침을 했다. 브로커가 돌아보며 조용히 하라고 눈빛으로 경고했고 여자는 입을 막고 기침을 참았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물살이 더 세졌고 몸이 물에 떠내려갈 것 같았다. 5명이 서로를 붙잡고 버텼고 한 명이라도 놓치면 모두 위험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순찰대의 손전등이었고 강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물속에서 얼어붙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다. 숨을 죽였고 물속에 더 깊이 몸을 담갔다. 물이 턱까지 차올랐고 코로만 숨을 쉬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의식이 흐려졌다. 손전등이 우리가 있는 쪽을 비췄고 불빛이 물 위를 훑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손을 잡은 여자의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순찰대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고 뭔가 보고하는 목소리가 강 건너로 들렸다.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는데 순찰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온몸이 떨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물속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균형을 잡으려다 물소리를 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크게 들렸고 순찰대가 손전등을 다시 비췄다. 불빛이 정확히 우리 쪽으로 왔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반대편 강변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순찰대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순찰대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브로커가 지금이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물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발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계속 걸었고 마침내 반대편 강변에 도착했다. 흙을 밟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여자들도 모두 쓰러졌고 숨을 헐떡였다. 브로커가 일어나라고 재촉했고 여기는 아직 위험하다고 말했다.
젖은 몸을 일으켰고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신발을 꺼내 신었지만 손이 얼어서 끈을 묶을 수 없었고 그냥 질질 끌며 걸었다. 브로커가 숲속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나무 사이로 뛰어들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두만강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고 이제 북한은 저편이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눌렀고 눈물이 흘렀다. 숲을 10분쯤 걸었을 때 차 한 대가 보였다. 낡은 승합차였고 불이 꺼져 있었다. 브로커가 차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우리를 뒤쪽으로 태우라고 지시했다. 뒷문이 열렸고 좁은 공간에 5명이 비집고 들어갔다. 차 안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바닥에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다. 문이 닫히자 완전히 어두워졌고 차가 출발했다. 옆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다른 여자도 따라 울었다.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엇갈렸고 온몸이 떨렸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3시간을 달려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차가 멈췄을 때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 5시쯤 되었을 것 같았다. 문이 열렸고 브로커가 내리라고 손짓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다리가 굳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작은 농가였고 낡은 집 한 채와 헛간이 보였다. 브로커가 헛간 쪽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 짐승 냄새가 났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계단이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하실은 3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숙여야 했고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을 냈다. 바닥에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 물병과 빵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브로커가 말했는데 여기서 며칠 있을 거라고 했다. 공안이 수색하는 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가져다 줄 거라고 했고 화장실은 저 양동이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질문하려 했지만 브로커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5명이 지하실에 갇혔고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한 여자가 자기 소개를 시작했는데 이름은 미선이고 26이라고 했다. 청진에서 왔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고 말했다. 다른 여자는 영희라고 했고 31살이었다. 해산 출신이고 남편이 정치범으로 끌려간 뒤 혼자 살다가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다. 3번째 여자는 순자였고 24살이었다. 함흥에서 왔고 먹을 게 없어서 중국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다. 마지막 여자는 경이었고 28부로 나와 동갑이었다. 원산 출신이고 보위부에 찍혀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순이라는 가짜 이름을 말했고 청진에서 왔다고만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다들 묻지도 않았다. 젖은 옷을 벗고 담요로 몸을 감쌌다. 옷을 줄에 걸어 말렸지만 습한 지하실에서 마를 것 같지 않았고 냄새가 심했다. 바닥에 앉아 빵을 나눠 먹었는데 딱딱했지만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다. 물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했다. 미선이 물었는데 브로커가 어디로 데려갈 것 같냐는 질문이었다.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고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영희가 말했는데 중국에서 일자리를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속인다고 했다. 식당이나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그 말에 모두 얼굴이 굳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가 더 심해졌다. 담요 하나로는 부족했고 서로 몸을 맞대고 앉았다. 떨면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오지 않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낮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농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때때로 중국어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우리는 숨죽이고 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오후쯤 되어서 문이 열렸고 브로커가 음식을 가져왔다. 밥과 야채볶음이 담긴 그릇 하나였고 5명이 나눠 먹기에는 부족했다. 브로커가 내일 이동한다고 말했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밤이 되었고 지하실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전구가 꺼졌고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흐느끼는 소리가 지하실을 채웠다.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서 조금은 덜 무서웠다. 서로 의지하며 하루를 버텼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다. 다음 날 밤 8시에 다시 이동했다. 브로커가 지하실 문을 열었고 나오라고 손짓했다. 계단을 올라가니 밖은 이미 어두웠고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짐칸에 천막이 씌워져 있었고 안이 보이지 않았다. 올라타라는 지시를 받았고 5명이 좁은 공간에 비집고 들어갔다. 짐 사이에 앉아야 했고 제대로 앉을 공간도 없었다. 천막이 닫히자 완전히 어두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트럭이 출발했고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짐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다. 천막이 열렸고 다른 브로커 2명이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고 험악하게 생겼다.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외딴 창고 같은 곳이었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문을 열자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5명이 들어갔고 문이 닫히면서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갇혔다는 걸 깨달았고 불안감이 엄습했다. 미선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밖에서 남자들이 웃는 소리만 들렸다. 창고 구석에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곳으로 밖을 내다봤다. 브로커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중국어였지만 몇 단어가 들렸다. 돈, 여자, 팔다 같은 단어들이었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다. 우리를 일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팔아넘기려는 것이었고 인신매매였다. 영희에게 말했고 그녀도 창문으로 밖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알렸다. 공포가 창고를 채웠고 순자가 울기 시작했다. 경희가 입을 막았고 소리내면 더 위험하다고 속삭였다. 탈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대로 있으면 팔려갈 것이고 그 후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창고를 둘러봤는데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나갈 수 없었다. 벽을 두드려 봤지만 튼튼했고 뚫을 방법이 없었다. 천장을 봤는데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고 한쪽이 조금 썩어 있었다. 짐 상자를 쌓아 올라갔고 썩은 부분을 손으로 뜯어냈다. 나무가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조금씩 넓혔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고 계속 뜯어냈다. 30분 후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고 밖으로 지붕이 보였다. 가장 몸집이 작은 순자가 먼저 올라갔다. 우리가 밑에서 밀어 올렸고 그녀가 구멍을 빠져나갔다. 지붕 위로 올라간 순자가 손을 내밀었고 다음 사람을 끌어올렸다. 한 명씩 차례로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왔다. 밑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올라가야 했고 팔 힘만으로 몸을 끌어올렸다. 구멍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서 옆구리가 찢어졌지만 참았고 이를 악물며 기어올랐다. 지붕 위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자유의 공기였다. 5명이 지붕 위에 모였고 밑을 내려다봤다. 브로커들은 여전히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우리가 도망친 걸 모르고 있었다.
지붕에서 내려가는 게 문제였다. 높이가 4미터쯤 되었고 뛰어내리면 다칠 것 같았다. 옆 건물 지붕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지붕을 기어 이동했고 기와 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였다. 옆 건물로 넘어갔을 때 한 명이 미끄러졌고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땅에 부딪혔다. 소리가 요란했고 브로커들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를 발견했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왔다.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었고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면서 발목을 삐었지만 달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욕설과 추격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사흘 동안 숲과 들판을 헤맸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으며 먹을 것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밭에서 훔쳤다. 발목이 부어서 걸을 때마다 아팠지만 쉴 수 없었고 브로커들이 추적하고 있을 것이었다. 5명이 함께 움직였는데 미선이 길을 잘 찾았고 그녀가 앞장섰다. 영희는 다리를 다쳤고 순자와 경희가 양쪽에서 부축했다. 나는 뒤에서 주변을 경계했고 추격자가 오는지 계속 확인했다. 서로 의지하며 버텼고 한 명이라도 없으면 모두 위험했다. 넷째 날 작은 교회를 발견했다. 십자가가 붙은 건물이었고 불이 켜져 있었다. 종교시설이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문을 두드렸고 중국인 목사가 나왔다. 우리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중국어를 제대로 못했고 몸짓으로 도움을 청했다. 목사가 우리를 안으로 들였고 따뜻한 방에 앉혔다. 음식을 가져왔고 밥과 국이 나왔다.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이었고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목사가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었는데 북한에서 왔냐는 질문이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목사가 설명했는데 이곳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있다고 했다. 그곳으로 가면 몽골이나 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공안 검문소가 많아서 잡힐 수 있다고 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고 가기로 결정했다. 목사가 지도를 그려줬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설명했다. 돈도 조금 줬는데 500위안이었고 버스비로 쓰라고 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고 목사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했다. 다음 날 새벽 교회를 떠났다. 목사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었고 평범한 중국 주민처럼 보였다. 가까운 마을까지 걸어갔고 거기서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았고 우리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중국어를 하지 못해서 말을 섞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지나갔다. 북한과는 다른 풍경이었고 건물도 많고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다. 이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불법 체류자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2시간 후 검문소를 만났다. 버스가 멈췄고 공안 2명이 올라왔다. 신분증을 검사한다고 했고 승객들이 하나씩 신분증을 꺼냈다. 우리는 신분증이 없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공안이 앞쪽부터 확인하기 시작했고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미선이 내 손을 꽉 잡았고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다. 공안이 바로 앞 사람까지 왔을 때 버스 뒤편에서 노인이 쓰러졌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공안이 급히 뒤로 달려갔다. 혼란 속에서 운전사가 버스를 출발시켰고 검문소를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봤을 때 공안이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고 우리를 잊은 것 같았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만에 단체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목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고 작은 주택가에 있는 집이었다. 문을 두드렸고 한국인 여자가 나왔다. 우리를 보자마자 알아챘는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의 끈이 풀렸고 눈물이 쏟아졌다. 다른 여자들도 모두 울었고 서로 껴안고 흐느꼈다. 한 달 가까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여자는 자신을 김 선생이라고 소개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왔다고 말했다. 음식을 가져왔고 밥과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한국 음식이었고 김치찌개 냄새에 눈물이 또 났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낯설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뺨이 푹 꺼졌다. 상처 자국과 멍이 곳곳에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고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김 선생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몽골 루트고 다른 하나는 태국 루트였다. 몽골은 가깝지만 사막을 건너야 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태국은 멀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 루트 모두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5명이 의논했고 의견이 갈렸다. 미선과 영희는 몽골을 선택했고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순자와 경희는 태국을 선택했고 더 안전한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망설였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고 선택이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김 선생이 물었는데 한국에 꼭 가고 싶냐는 질문이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다.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살아남으려면 거기까지 가야 했다. 김 선생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고 태국 루트를 추천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성공률이 높다고 했고 특히 여자들에게는 태국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태국을 선택하기로 했고 순자 경희와 함께 가기로 했다. 미선과 영희는 몽골로 가기로 했고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게 되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5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한 달을 회상했다. 사형장에서 도망쳤던 일, 두만강을 건넜던 밤, 창고에서 탈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모두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고 자랑스러웠다. 서로 손을 잡고 약속했는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했다. 연락처를 교환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 만날 거라고 믿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고 악몽도 꾸지 않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고 희망이 있었다. 미선과 영희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서로 껴안고 울었고 꼭 살아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들은 다른 차를 타고 몽골 방향으로 떠났고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다. 순자, 경희, 그리고 나 3명이 새로운 팀이 되었고 태국까지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김 선생이 안내자 1명을 배정해줬고 리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자였다. 그는 이 길을 수십 번 다녔다고 했고 믿고 따르라고 말했다.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를 따라 나섰다. 처음 일주일은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중국 남부로 내려갔다. 광저우를 거쳐 쿤민까지 갔고 그곳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다.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이동했고 밤에만 움직였다. 국경을 넘을 때 미립국 브로커의 도움을 받았고 돈을 더 내야 했다. 김 선생이 준 돈을 조금씩 쓰고 있었지만 금방 바닥날 것 같았고 걱정이 됐다. 라오스에 들어간 후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고 좁고 더운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했다. 숨이 막혔고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메콩강을 건너야 했다. 작은 배를 타고 밤에 출발했고 강물은 검고 잔잔했다.
노를 젓는 소리만 들렸고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고 태국 국경 초소였다. 초소를 피해 상류로 올라갔고 어두운 곳에 상륙했다. 태국 땅을 밟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방콕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했다. 리가 말했는데 방콕까지는 이틀 더 걸린다고 했고 마지막 고비라고 강조했다. 태국에서는 버스를 탔다.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버스였고 리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다. 태국 농촌 지역 주민으로 위장했고 검문에 걸려도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버스 안은 에어컨이 작동했고 시원했다. 창밖으로 태국 풍경이 펼쳐졌는데 초록색 논과 야자수가 보였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여기가 정말 같은 지구인가 싶었다.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유로운 모습이었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방콕에 도착한 건 4월 10일이었다. 북한을 떠난 지 정확히 40일이 지난 날이었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고비를 넘었다. 큰 도시였고 높은 건물과 자동차가 가득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다양한 언어가 들렸다. 리가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우리를 데려갔고 여기서 하루 쉬라고 말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할 거라고 했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믿기지 않았고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을 때 온몸에 긴장이 풀렸고 눈물이 흘렀다. 순자와 경희도 울고 있었고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뇌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사형장의 빗줄기, 두만강의 차가운 물, 창고 천장의 구멍, 교회 목사의 따뜻한 미소, 메콩강의 어둠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같았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었다. 과부 여자 김 선생, 리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언젠가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다짐했고 살아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내일이 기다려졌다. 아침 9시에 대사관으로 향했다. 리가 길을 안내했고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방콕 거리는 낮에 보니 더 화려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고 순자와 경희도 울음을 터뜨렸다. 40일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고 마침내 도착했다. 리가 우리 등을 다독였고 이제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떠났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한국어였다.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비원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줬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시원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고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고 앉으라고 의자를 가리켰다. 물을 가져다 줬고 천천히 마시라고 말했다. 그 친절한 말투에 또 눈물이 났고 한참을 울었다.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영사 한 분이 우리를 맞았다. 중년 남자였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차근차근 물었는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고 사형장에서 도망친 것, 두만강을 건넌 것,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온 과정을 모두 말했다. 영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고 목이 쉬었다. 영사가 물 한 잔을 더 건네주었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영사가 설명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한다고 했다. 태국 정부와 협조해서 한국으로 보내줄 거라고 했고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음식과 숙소를 제공한다고 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게 꿈 같았고 정말 자유를 얻는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영사가 물었는데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이었다. 한참 생각했고 공부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하고 아직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사관 부속 시설로 이동했다. 작은 숙소였고 방 3개가 있었다. 우리 3명이 각자 방을 배정받았고 깨끗한 침대와 화장실이 있었다. 옷장에 옷이 준비되어 있었고 생필품도 갖춰져 있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을 보니 사람 같았다. 40일 만에 제대로 된 모습이었고 미소가 지어졌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한국 음식이었다. 밥,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이 나왔고 배불리 먹었다. 순자가 말했는데 꿈 같다고 했다.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해냈고 살아남았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고 두렵지만 설렜다. 1달 반을 태국에서 보냈다. 대사관 숙소에서 지내며 출국 절차를 기다렸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쉬었고 몸을 회복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편한 침대에서 잤으며 안전하다는 느낌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 사형장에서 총구를 마주하거나 두만강에서 익사하거나 브로커에게 잡히는 꿈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식은땀으로 범벅이었다. 순자와 경희도 비슷했고 밤에 서로 방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다. 둘째 주부터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 대사관에서 선생님 한 분을 보내줬고 표준어를 배웠다. 북한 말투와 달랐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남한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같은 개념들이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선생님이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놀라웠다. 연애를 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여행을 가는 것이 모두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고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셋째 주에 심리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방문했고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고 상담사는 조용히 들어줬다. 죄책감에 대해 말했는데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일하며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죄책감이었다. 상담사가 말했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체제의 희생자였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말이 완전히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계속 상담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고 한국에 가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넷째 주에 출국 날짜가 확정되었다. 5월 25일 방콕 출발, 인천 도착이었고 대한항공 비행기였다. 항공권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고 티켓에 적힌 내 이름을 계속 봤다.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어줬고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였다. 사진을 찍을 때 처음으로 웃었고 사진 속 내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순자와 경희도 같은 비행기를 타기로 했고 함께 한국에 간다는 게 든든했다. 마지막 주는 짐을 꾸리고 준비했는데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출국 전날 밤 3명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달을 돌아봤고 북한을 떠난 결정이 옳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었다.
순자가 물었는데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는 질문이었다. 경희는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고 TV에서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순자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바다를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자유의 바다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서 바라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 명이 손을 맞잡았고 약속했다. 포기하지 않고 잘 살자고 우리가 겪은 일을 헛되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승객들이 환호했다. 우리 세 명도 손을 맞잡고 울었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는다는 실감이 들었다. 비행기 문이 열렸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글 표지판이 보였고 익숙한 글자들이 반가웠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특별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승객들과 분리되어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통일부 직원을 만났다. 직원이 환영한다고 인사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고 기본 정보를 적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탈북 경로를 간단히 기록했고 나중에 자세한 조사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입국장을 나섰을 때 밖에 하나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거기에 다른 탈북자들도 타고 있었다. 우리도 올라탔고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고 현대적이고 거대한 건물이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고 입이 떡 벌어졌다. 버스가 출발했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고 자동차가 빠르게 달렸다. 도로가 깨끗했고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작동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상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풍요로워 보였으며 이곳이 정말 내가 살게 될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순자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하나원으로 향했다. 하나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다. 큰 건물이었고 기숙사처럼 생겼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방으로 안내했다. 2인 1실이었고 나는 순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 2개, 책상, 옷장이 있었다. 창문으로 밖이 보였고 산과 나무가 펼쳐져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고 여기서 새 삶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다.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갔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밥과 반찬이 푸짐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달 전 사형장에 섰던 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게 기적 같았다. 죽을 뻔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다. 도와준 모든 사람이 떠올랐고 그들에게 감사했다. 과부 여자 김 선생, 리 대사관 직원,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젠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다짐했고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았을 때 평온함이 찾아왔고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유의 첫날 밤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쳤다. 한국 사회, 법률, 취업, 생활 기술을 배웠고 심리 치료도 받았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갔고 한국식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교육을 마친 후 정착금을 받았고 작은 원룸을 얻었다. 서울 외곽 지역이었지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감격스러웠다.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빈 방이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가구를 조금씩 사모았고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순자와 경희도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고 자주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응원했다.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식당이었고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정직한 노동이었고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고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친절했고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학에 가고 싶었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오랜 꿈이었고 이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어느 주말 순자와 경희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갔다. 동해안이었고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모래사장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자유의 바다였고 누구도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물가로 걸어갔는데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으며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세 명이 손을 잡고 파도를 바라봤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고 같은 마음이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형장에서 도망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잊고 싶지 않았다. 힘들었던 순간들, 도와준 사람들, 함께했던 동료들, 모든 것을 글로 남겼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었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탈출이 불가능해 보여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유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밤이 깊어갔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꿈이고 이야기였다. 나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되었고 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고 트라우마도 남아있으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잘 살 것이며 이 자유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사형장의 빗줄기가 떠올랐다. 그날 도망치기로 결심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승리였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선물이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였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자연스러워졌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매일 도서관에 갔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과거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그것에 갇혀 있지 않았다. 앞을 보며 걸어갔고 매일이 조금씩 나아졌다. 순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고 경희는 미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응원했다. 함께 겪은 시간이 우리를 평생 이어줄 것이고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줬다.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다. 탈북자가 또 잡혔다는 내용이었고 가슴이 아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탈출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처벌받고 있었다. 내가 운이 좋았다는 걸 알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고 언젠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꾼다. 사형장, 두만강, 추격, 브로커 모든 것이 생생하다. 하지만 깨어나면 따뜻한 방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희망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포기하지 마라.
살아남아라. 자유는 값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응원해 주길 바란다.